오늘 장의 중심이 될 이슈앤 전략으로 정리해보죠.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한국경제TV 박승원 기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공매도 금지 4일차를 맞는 목요일 국내 증시, 새로운 소식이 또 하나 들려오는데요.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 조치에 이어 또 한 번 칼을 빼들었습니다. 주가가 빠지는데도 목표가를 높여 잡는 증권사 리포트와 리서치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정말 어려운 게 오래된 관행과 싸우는 건데요. 금융당국이 오래된 관행과의 싸움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환영하고 있고요. 지난 주말에 공매도 일시 중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6월 말까지 어쨌든 불법적인 요인들을 다 잡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발표하고 나서 추가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증권사 애널리스트 리포트 그리고 리서치 센터 관련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보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발표가 됐는데요. 사실 그간 이른바 뻥튀기 리포트라고 하죠. 이제 매도 리포트 하나 없이 계속 중립이 사실 거의 매도의 느낌이 있었던 그런 리포트 관행을 깨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에 페널티를 주고 개선 방안까지 제출한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애널리스트가 소속 증권사와 거래하는 상장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고서를 유리하게 쓰는 행위 그리고 이제 마케팅에 동원되는 행위도 금지시킬 예정이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까지 나온 것만 봤을 때는 이게 될까라는 생각인데 아무래도 추가적인 방안이 나오겠죠.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눈치가 보여서 매도 리포트를 못 내게 하는 관행도 바로잡겠다는 내용 발표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건 사실 상장사 갑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걸 사실 탐방을 가게 되면은 우리 기업한테 불리한 리포트 내면은 탐방 안 받습니다. 심지어 아예 우린 탐방 안 받습니다라고 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건 진짜 상장사 갑질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사실 저는 이런 기업 볼 때마다 도대체 니들은 상장을 왜 했는데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듭니다. 당연히 모든 정보를 공평하게 오픈하는 건 맞는 거고 증권사가 그거에 맞춰서 알아서 다 리포트를 정할 텐데 왜 이거 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물론 그들한테도 변명거리는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우리 기업한테 불리한 리포트를 너희들이 쓰니까 우리는 탐방을 받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기결되는 문제가 항상 이어졌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누구의 잘못인지 모르죠. 뭐 증권사가 먼저 협박을 한 건지 아니면 뭐 이제 기업이 먼저 한 건지 누가 잘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관행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없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장사에는 이제 상장사의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IPO라고 표현하잖아요. 이제 I가 이니셜이고 P가 퍼블릭이고 O가 이제 오퍼링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지역을 하면은 최초로 일반에 공개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되는데 일부 기업한테는 말 그대로 정말 이게 최초 공개이고 그 이후에 공개 안 하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행이 좀 깨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도 문제고요. 사실 리서치 센터에 대한 독립성을 확보해주지 못하는 증권사들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에게는 상장사를 평가해야 되는 대상임과 동시에 고객님들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고요. 사실 비즈니스가 굉장히 많이 엮여 있습니다. 뭐냐면 뭐 주식담보대출이나 IPO나 M&A나 블록딜이나 뭐 브로커리지나 컨설팅 정말 많은 것들을 이렇게 상장사화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함부로 못합니다. 누가 감히 고객들에게 함부로 하겠습니까? 이런 문화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는 점 보고 있고요. 어쨌든 이 소식이 미리 퍼져가지고 이제 여기에 힘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국내 주식을 98년도, 99년도부터 했었으니까 23, 4년 차 되거든요. 근데 제가 23, 4년 동안 봐왔었던 매도 리포트 수를 다 합한 것보다 최근에 어떤 한 기업에 대한 매도 리포트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내려면 진정 내지 왜 지금까지는 안 내다가 지금 항상 이제 보류하다가 갑자기 매도 리포트를 내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된다 생각합니다. 제가 에코프로를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이 문제를 떠나가지고 왜 지금까지 안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내는지 굉장히 이해가 좀 안 된다는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도 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까지 안 하다가 갑자기 지금 이제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지는 느낌이죠. 어쨌든 이제 정착까지는 분명히 오래 걸릴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거 봤을 때는 우리나라도 이제 기업 탐방 문화나 주주총회 같은 문화가 미국을 따라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는 3일 동안 진행하는데 이거 진짜 축제거든요. 얘기 들어보고 사실 주총은 오래 안 걸립니다. 왜냐하면 지분의 절반 이상을 다 이제 버핏 같은 분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총은 오래 안 걸리는데 뭐 투자하는 회사에 대해서 이제 다 모여가지고 그 회사에 대해서 상품을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는 이벤트도 있고 마라톤도 하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을 찾아간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 아니고 일종의 관광같이 뭐 미국으로 치면 이제 탐방 프로그램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났으면 좋겠고요. 기업이 찾아가든 개인이 찾아가든 이런 문화는 좀 개선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자연스러운 문화가 좀 잡아졌으면 좋겠는데 오래 걸릴 겁니다. 그리고 될지 안 될지도 잘 모르겠지만 어차피 시작한 김에 꼭 이번에 좀 뭔가 변화가 좀 왔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버크셔 해서웨이 주총은 사실은 이제 버핏 보러 가는 거죠. 네, 뭔 얘기 하는지. 미국에서도 이제 매도 리포트가 아주 많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보통 이제 중립 리포트가 나오면은 뉴트럴 리포트가 나오면은 그걸 이제 매도 사인으로 많이 인식을 하더라고요. 이제 거기도 이제 비슷한 어려움이 있겠죠. 그 매도 리포트를 용감하게 쓰고 거기에 쓴 다음
쓰면은 그 항의가 조금 많지 않은 그런 문화가 좀 정착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박승환 기자가 준비한 소식 확인해 볼까요?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정부의 전격적인 공매도 거래 중단이 있었죠. LG 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 BM 이런 2차전지 대형주들 급등했습니다. 공매도 세력들의 숏 커버링,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기 전에 빌렸던 주식을 사서 갚으려 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박 기자,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예, 역사상 4번째 공매도 금지에 실제로 상당수 숏커버 물량이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다 할 수준까지는 보기 어려웠는데요. 어제 시간의 거래까지 마친 뒤 집계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공매도 거래가 막히기 직전인 지난 3일과 금지가 시작된 6일 공매도 잔고 수량을 비교해보면요. LG에너지솔루션이 39만 주, 에코프로 BM은 14만 주가 줄었습니다. 전체 상장 주식 수에서 줄어든 비중은 각각 0.16, 0.14% 정도입니다. 과거와 비교하면 LG엔솔은 지난해 7월 말 이후 가장 크게 줄었고요. 에코프로 BM은 지난주 목요일과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당일 상한가를 기록한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 역시 공매도 잔고는 줄어든 것으로 확인됩니다. 반면 20% 안팎의 상승률을 보였던 포스코홀딩스나 LNF는 공매도 잔고가 오히려 늘었습니다.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6일이 아니라 이전인 3일 주문이 체결된 걸로 추정됩니다. 더욱이 지난 6일 두 종목을 순매수한 건 각각 개인과 기관 투자자였죠. 당일 2차 전지주들의 전반적인 급등을 공매도 숏커버랑 연결짓는 건 무리라는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실적 발표가 있어서 안내해드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3분기 영업이익이 1,40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7% 감소했습니다. 펄어비스도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크래프톤, 컴투스 다 호실적을 발표했는데 일단 펄어비스는 3분기 영업이익 21억 원으로 수치상으로는 좀 쇼크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83% 감소를 했습니다. 과연 컨센과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주가 추이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NHN도 확인해 보시죠. 3분기 영업이익 23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0% 넘게 급증했습니다. 자, 다음 질문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님. 포스코나 LNF는 공매도 물량이 적지 않은 편이었는데 이렇게 똑같이 급등했어도 내용이 다르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잔고 비율이 높았던 종목은 좀 어땠습니까? 호텔신라나 HBL이 좀 대표적이죠? 예, 맞습니다. 코스피 잔고 가장 많았던 비중이 많았던 종목은 호텔신라고요. 2만 8천여 주가 정리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코스닥에서 비중이 가장 높았던 HLB는 75만 주, 0.58%포인트 감소하면서 역시 상대적으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잔고 비중이 높았던 50개 종목을 많이 줄어드는 순으로 세어보면요. 코스피에서는 SKC, PI첨단소재, DB하이텍과 아모레퍼시픽 등으로 이어집니다. 그 뒤는 금양과 롯데관광개발, 대한전선, 그리고 124만 주 넘게 줄어들면서 수량 기준 최고치를 기록한 페노션 순입니다. 이들 종목 남김없이 모두 당일 상승 마감했고요. 금양은 상한가까지 치솟았죠. 이날 하루에만 공매도 잔고 수량은 코스피가 1,100만 주 넘게 줄었고요. 코스닥에서는 1,000만 주의 공매도 잔고가 감소했습니다. 코스피는 지난 5월 이후 최대치고요. 코스닥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다만 잔고 금액 기준으로는 늘어났다고 나옵니다. 당일 주가가 급등한 만큼 일부분 착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잔고 금액은 수량에 그날 종가를 곱해서 집계하기 때문이죠. 때문에 남은 수량이나 비율을 중심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두 시장 합치면은 1,000만, 1,100만 이러니까 2,100만 주 정도 되겠군요. 그런데 이제 공매도 금지 조치가 2020년 팬데믹 위기 이후 처음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코스피에서는 올해 5월에도 이만큼의 숏커버 물량이 있었다라는 건가요? 맞습니다. 숏커버 때문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이번보다 많은 수준의 공매도 청산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지난 5월 16일 하루 만에 코스피 200 기준 공매도 잔고가 1,600만 주 가까이 줄어들었었는데요. 이번 숏커버가 유별났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실제로 코스피 기준 잔고 수량이나 비율을 9월 말과 비교하면 지금이 높습니다. 역대급 기록을 세우긴 코스닥이 마찬가지긴 하지만 역시 잔고는 지난 5월보다 높은 수준을 가져가고 있고요. 전문가들 역시 숏커버가 진행됐지만 공매도가 많았던 종목들이 하루아침에 청산되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 단계라는 거죠. 매일 급등할 수도 없고 올라가다 쉬어가기 마련이고 또 상승하더라도 매물대에 막힐 수가 있다는 건데 심지어는 내년 6월까지 이런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숏커버 영향이 2주 정도는 갈 거다라는 분석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공매도 상환 기관이 사실상 무제한인 걸 감안하면 또 2주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앞으로 좀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까요? 예.
만일 현재 공매도 잔고를 가지고 있던 외국이나 기관 투자자가 고점에서 주문을 냈다면 여전히 이익을 낼 수 있겠지만요. 그렇지 않다면 얼마든지 시간을 끌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외국이나 기관 투자자들은 사실상 상환을 무기한 연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지난 월요일의 물량도 본격적인 쇼커버라기보다는 기습적인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한 반대 행동이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6일 기준 공매도 비중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 코스피는 호텔신라, 롯데관광개발, SKC로 확인됩니다. 코스피는 12위까지 이전과 순위가 그대로고요. 코스닥은 LNF와 HLB가 1, 2등을 맞바꿨고 휴마시스와 에코프로 역시 3, 4위 자리를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상위권인 건 여전히 분명하죠. 추가로 눈여겨볼 점은 코스닥 대장주 에코프로 BM이 5%대의 비교적 높은 공매도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6일 기준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JP모건 등이 대량 잔고 보유자로 확인됩니다. 어제 골드만은 에코프로 BM의 목표 주가를 절반 이상 내린 바 있죠. 앞으로 8개월간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 우리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도 저희 카카오 소식 짚어볼 텐데요. 카카오 실적 한번 다시 리뷰를 해드리면 지금 3분기 영업이익이 1,402억 원이 나왔거든요. 컨센은 1,471억 원이었습니다. 컨센보다 지금 못 미치는 수치의 영업이익을 발표한 가운데 사실상 보면은 카카오그룹 투자금 관련 소식도 짚어봐야 될 것 같죠. 주요 계열사들이 IPO를 약속하고 받은 투자 자금이 지금 3조 원에 달하는데 IPO 가능성이 낮아진 만큼 투자금 처리 방안을 놓고 왈가왈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상황 좀 전해주실까요? 네, 카카오 실적 저것도 보수적으로 잡았을 텐데 저거보다 못 나왔으면 확실히 좀 데미지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 관련주 소식만 나오면 사실 제가 다른 소식보다 좀 많이 준비를 하는 편이에요. 좀 뭔가 좋은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서치를 좀 특히 많이 하는 편인데 거의 일주일 만에 또 이런 소식들이 나와서 좀 안타깝습니다. 최근 카카오그룹 잘 아시겠지만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3조 원 넘게 투자받은 계열사의 투자금을 처리 방안을 놓고 이제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카카오 엔터, 모빌리티, 재팬의 얘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계열사들이 이제 2016년부터 22년도까지 사모펀드랑 해외 국부펀드로부터 이제 일정 기간 경과 후에 IPO를 이제 약속을 하고 3조 2천억 정도를 투자받았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일단 최근에 뭐 주가 조작이나 여러 가지 좀 악재들이 연이어 터져 나오면서 IPO 자체가 사실 가능성이 크게 낮아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엉망이 된 기업 이미지 회복하는데 이게 1, 2년 걸리는 거 아니거든요. 수년이 걸릴 문제인데 앞으로 1, 2년 후부터는 투자자들한테 이제 돈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위에 3개 기업이 투자해 받았던 시기를 보면은 사실 대부분 적자였었거든요. 매출도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는 뭐 저금리고 유동성도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카카오라는 네임밸류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좀 평가를 잘 받았었던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뭐 조금 애매한 상황이 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카카오 계열사가 막대한 자금을 흡수하게 될 원동력 자체가 이제 IPO에 대한 자신감이었죠. 이제 카카오페이나 뭐 뱅크 같은 이런 비슷한 방식으로 투자를 좀 많이 받았었습니다. 이렇게 IPO 성공하니까 당연히 이제 투자자들이 그때는 돈 들고 이제 줄을 섰거든요. 이거 당연히 그러면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다행인 게 계약 조건에 대해서 좀 유리하게 이제 아마 계약서 썼을 겁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제가 봤을 때는 1, 2년이 한계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고 있고요. 기업별로 좀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카카오 엔터 같은 경우는 이제 GIC랑 PIF에서 투자를 받을 때 IPO 기간을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일부 경영 실패로 IPO에 많이 실패를 하게 되면은 투자자가 지분을 팔 수 있는 이제 풋옵션, 보통 이제 페널티 풋이라고 하는데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또 어떻게 작용할지는 모르겠기 때문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네, 지금 말씀하셨던 GIC나 이제 PIF는 이제 해외 국부펀드죠. 싱가포르하고 이제 사우디하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 경우에는 이제 회사의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4년 내에 IPO를 추진하는 조항 등 굉장히 복잡한 조항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아마 법적 다툼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카카오 엔터랑 카카오 저펜 같은 경우도 투자한 앵커피 같은 경우에 이제 IPO 기간을 약속받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첫 투자 후에 보통 7년이 경과해서 이제 펀드 만기가 돌아오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펀드가 청산돼 버리게 되면 이게 또 원금 상환에 대한 갈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투자를 많이 받은 기업들 이제 보통 이제 스타트업 같은 기업들은 IPO를 약속하고 이제 투자를 받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카카오 잘했잖아요. 근데 그동안 잘하다가 이제 문제가 발생해서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업 이미지를 커버링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장을 해서 이제 이 자금을 회수하는 방법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좀 1, 2년 후에는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1, 2년 후의 이슈이기 때문에 당장 오늘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건 오히려 발표된 실적의 영향이 가장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카카오 관련주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뭐 1, 2년 후에 올 수 있는 이슈들을 다 소송 같은 거. 네, 모니터링을 하셔야 되고 이게 3조가 넘는 소송이고 만일 또 이 투자 자금에 대해서 뭔가 이자에 대한 부분 사실 이게
자세한 계약 조건을 우리가 알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계약 조건에 따라서 뭔가 문제가 충분히 발생할 수도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는 걸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카오 좋은 소식을 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오늘은 좀 이 정도까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적도 지금 보면은 일단 컨센은 1,470억 원대였고 KB증권에선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도 1,200억 원대였는데 지금 좀 애매하게 1,400억 원 초반대를 기록을 했단 말이죠. 일단 오늘 주가에는 타격이 있을까요? KB에서 한 1,200억 원은 정말 많이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아요. 네. 보통 1,400억 정도가 저도 생각하는 컨센이었는데 일단은 오늘 주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주가가 모르겠어요. 오늘 그동안 좀 많이 밀린 부분이 있고 사실 이 실적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주가에 어느 정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선반영이 좀 충분히 되어 있을 거라 보고 있는데 요즘 카카오 주가는 진짜 이런 일반적인 상식 가지고는 사실 분석이 맞아요. 어렵거든요. 빠져도 올라도 다 이해가 되는. 네, 그래서 포인트가 보통 있기 일반적으로는 이 정도 나오겠다 싶어서 컨센에 맞춰서 나와서 이제 선반영되는 경우가 굉장히 대다수인데 일단 오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라 확답드리기가 참 어렵다는 부분 좀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